오늘 주제는 전환기의 대학 기초교양 교육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학들이 총체적인 위기인데 그 총체적 위기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고 그 안에서 대학 기초교양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가진 그 표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위기, 대학 자체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 아시는 현대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대학은 필요 없다, 학위는 필요 없다, 대학 교육은 필요 없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이 대학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어서 지구상에서 대학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식의 80~90%는 미래에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위기의식의 기저에는 아마도 혁명적인 전환기가 있는 듯 싶습니다. 제3의 물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혁명적인 전환기, 변화가 심한 시기, 불확실성이 심한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미래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예언하시거나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100년 이내에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간을 아주 위태롭게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매체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굉장히 컴프레헨시브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미국 일자리의 47%가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고 영국 일자리도 40몇 %가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가 생긴다. 그러니까 500만 개가 네트로 없어진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서 사라질 일자리에 대해서는 잘 예측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미래의 니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날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더에스티메이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하게 되고 특히 정부로부터도 또는 기업체로부터도 대학 교육에 많은 요구들을 했고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많은 요구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 성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융합교육을 해라. 그래서 융복합교육 과목을 많이 만들었고요. 인성교육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인성 가르쳐서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무슨 인성교육원, 무슨 인성교육센터 만들고 인성과 이런 교과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과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에 저희가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의성, 시민의식, 수요자 중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드디어는 핵심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요구들이 사회와 정부가 대학 사회에 지난 15년 정도에 한 일들이고요. 대학들은 저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수용해서 현실화하는 데 바빴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이 위기의식의 근본에는 아마 최근에 과학기술의 엄청난 진보가 견인해낸 어떤 많은 변화들, 많은 불확실성들, 많은 어떤 혁명적인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까지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신체적인 어떤 모자람을 보완하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였다면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사고 능력을 보완하거나 혹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보 또는 컴퓨터가 우리의 지능과 사유를 확장시켰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우리의 감각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신체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지각할 수 있고 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사유할 수 있고 지각한 것을 서로 소통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 빠른 변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발전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기저에 있는 불안감을 자극시켜서 좀 불안하고 뭔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조건, 신체적인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가진 그런 자연적인 제약 조건이 가진 어떤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게 많은 인문학자들이 제안하는 거고 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표는 작년 11월에 국제교양교육 포럼에서 손동현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이 표를 따왔습니다.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무엇이냐?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이 가진 신체적인 결함, 제가 소보다는 힘이 훨씬 약하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결함들을 보완해 주거나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과학과 기술, 물리적인 세상의 어떤 발전, 진보들 이것들을 잘 따라잡기 위해서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과학기술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식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측면 하나랑 또 하나는 인간은 잉태될 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미완의 존재로 잉태돼서 태아로 10개월을 살아야 되고 태어나서 바로 걷지도 못해서 부모나 또는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서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회가 필요하고 규범이 있고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사회와 규범의 문제 이 부분에도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하고 이해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대학 교육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익혀야 되고 알아야 하는 이해해야 되는 커다란 두 개의 두 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 세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의 근본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축을 깊게 숙고해 보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공이 화학인데요. 이렇게 뭐랄까 가치 또는 당위 이런 이야기보다는 숫자, 눈에 딱 보이는 실증적인 자료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처방과 진단 방향성 보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더 편안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미 교육은 충분히 보상한다 라는 게 굉장히 확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띠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학 논문들을 읽고 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경제학에서 주류 학자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서 저도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어떤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죄송합니다. 네.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컴이 증가한다. 이제 이게 경제학자들이 교육은 보상한다라는 논리로 사용하는 거고요. 보면은 이게 앞에
이걸 좀 제가 없애겠습니다. 이걸 지워주시겠어요? 슬라이드. 그냥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숨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교육받은 거에 따라서 인컴이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하나 보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인컴 곡선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인컴 곡선은 기울기가 다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의 웨이지의 그 곡선이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 그 보도들을 보니까 빌 게이츠 자신이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그 기초학문들을 충분히 공부하십시오라는 취지의 말들을 또 여러 매체에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학한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학에서는 의외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에게 사회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실증적으로 그것들을 잘 밝히는 작업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논문은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후버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11개 나라에 그 어떤 걸 비교했냐면 일반 교육,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받은 집단과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을 받은 집단들의 연령별 고용률을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직업교육은 대학에서 사회로 전이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중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청년 상황에서 직업을 갖는데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의 효과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기술 진보를 따라잡기 어려운 점들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게 되고요. 트레이드 오프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도제식 교육의 어떤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최근에는 페이퍼로도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를 그 한 10년 전쯤에 봤을 때 그 결과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결과들을 해석하는 저 학자들의 그 뭐랄까 서제스천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직업 중심의 교육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제너럴 스킬이나 일반적인 인지 교육을 완전히 대체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직업 교육을 강하게 시키는 필요가 있을 때는 보다 더 베이직 스킬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인지 능력, 인지 기술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보고서에 여기저기에 계속 나타나는 이 저자들의 서제스천이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도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게 이 논문인데요. 이게 컨셉 베이스드 제너럴 에듀케이션과 스킬 스페시픽 보케이션 에듀케이션, 직업과 일반 교육으로 치중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 혹은 사회들의 경제 성장 속도를 어떤 교육의 지향과 관련해서 해석한 논문입니다. 이분도 아마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메이저 학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기술 직업교육 편향의 정책을 펴는 국가는 일반 교육의 편향의 국가에 비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항상 더딘 게 아니라 기술 진보가 빨라서 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그리고 인구의 이동이 많은 사회일수록 이 격차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이 논문의 파인딩이었고요.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 유럽은 지금도 도제식 직업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제 성장도 하지만 복지도 하는 이렇게 균형 잡힌 그 유럽 사회의 특징이 괜찮았는데 80년대, 90년대 굉장히 기술의 진보가 빨랐던 시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의 속도를
벌린 원인 중에 하나가 고등교육이 직업 중심이냐, 제너럴 에듀케이션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이제 저같이 실증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논문이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미 40년 전, 5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주제였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파인딩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어떤 직업 교육이나 전공 교육에 비해서 일종의 사치제, 경제학 용어로라고 생각하는 좀 비싼 교육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교육은 훨씬 더 유연해서 변화가 심하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심하고 인구의 이동이 빠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교육이다라는 것들이 경제학의 파인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빠른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아까 우리 남성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평생 학습자로서 살아가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 지성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이 인간으로서 전인적인 교육으로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으로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이제 올해로 딱 10년이 됩니다. 범대학 교양교육진흥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서제스천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교양교육 혁신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이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구성원들의 의지,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과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아주 심도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오산대학교가 2018년, 19년, 20년 기본 컨설팅부터 심화 컨설팅까지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교기원에서 하는 컨설팅에 전문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게 저희가 이제 올해 3년 차를 맞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 대학들에서는 오랜 동안의 경험과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대학 교양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지금 그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도 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인적 자원도 한계가 있어서 표준안을 만들지는 못하고 표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전문대학에 계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양기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저희 교기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셔서 컨설팅 그 풀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표준안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전문대에 대해서 그래서 교양교육의 목표도 정의하고 교육과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대학용으로 교양교육과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본 것처럼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꾸리는 것을 기초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소독스하게 어떤 학문 중심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학문 중심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구성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대학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런 정도의 좋은 표준안을 갖기를 원하고요. 이제 좀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빨리 바꿔야 할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 하지 않은데
하버드 대학이 옛날에는 30년 주기로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다가 최근에는 10년 굉장히 빠르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교양교육 개편은 뭐냐면 이전에 8개의 주제에서 각각 한 과목씩 듣게 하던 것을 4개의 주제로 스퀴즈해서 한 과목씩 듣게 하고 3과목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기초 과목을 듣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정량적, 계량적, 사고 요 영역에서 하나 듣게 하는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몇 개 대학의 그 교양교육의 리ኳ어먼트를 했는데요. 예일대, 프린스턴대 전부 다 보면 예일대는 굉장히 학문 중심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 2과목, 사회과학에서 2과목, 자연과학에서 2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듣게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그거는 공통이고요. 저기 이공대 애들은 조금 더 수학하고 과학을 조금 더 많이 듣게 하지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골고루 기초 과목들을 듣게 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만 그러냐? 미국에 내셔널 랭크가 있고요. 리지널 랭크가 있고요. 랭크 이외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 컬리지들도 많이 포함됩니다. 그 모든 대학들의 교양교육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학의 소재지, 규모, 출입 서지, 설립 취지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목들을 편성해서 그걸 고르게 듣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은 전체 졸업하는 학점 중에 전공 한 30%, 교양 한 30%,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30% 이렇게 듣게 하는 것도 거의 모든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느 한순간도 미국이 유럽보다 대학의 역사가 짧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어느 한순간도 전공교육이 중요해, 전공교육만 해야 돼 이런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전공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공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전공교육은 교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전문교육, 전공교육에 치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미래 인재에 필요한 것, 교육의 내용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탄한 기초학문 능력. 이거는 지식뿐만 아니라 학문의 방법론, 사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거를 지켜야 되고요.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자연적인 한계, 사회 규범, 이거를 다루는 세계 시민 의식과 책임. 이거는 아마 이전보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진보하는 것에 따라서 좀 창의적이고 소셜 인텔리전스를 갖게 하는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트랜스퍼러블한 컴피턴시. 근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오랫동안 정제되고 체계화된 우리가 기초학문이라고 부르는 그 학문의 체계 속에 지식과 방법과 사고의 형태로 굉장히 잘 체계화되어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거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할 때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지 내용의 혁신이 필요한 건가? 이거를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도구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테이셔널 띵킹, 뭐가 본질이고 뭐가 도구적인 것인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되게 좀 걱정하고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융복합 교과목을 통해서 융복합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이 취약한데 융복합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무하는 요구들 사이에서 대학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리고 또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지식을 가르치는데 강의실에서 그걸 고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형, 자기주도형, 뭐 지역 기반, 뭐 핸즈온, 수준별 학생 맞춤형 이런 식으로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는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것들이 이거를 더 강화시켰는데 교육 환경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제가 오산대학교는 이 심포지움 시작하기 전에 1층을 보면서 제가 속해 있는 연세대학교보다 이 부분은 훨씬 낫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학생과 교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좀 비춰졌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 연구하느라고 바빠서 교수-학생 인터랙션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또는 온라인 교육들 또 우리가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전환했는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오늘날 한국 모든 대학들이 가지는 어떤 재정적인 자원의 한계들 속에서 좋은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원격 강의 환경 이런 것들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을 좀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오세정 초장님을 만났는데요. 거기 뭐 IT,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과목들이 필요해서 그 해당하는 학문을 전공한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한 분도 못 모셨었답니다. 근데 작년에 10분이 강의를 참여해 주시고 올해 더 많이 해주신대요. 이게 다 어떤 리모트 교육 환경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오산대학교가 저희가 이제 그 전문대학 컨설팅을 시작한 첫 해인 2018년에 컨설팅을 받았고요. 19년에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그 심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제가 되게 그 뭐랄까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졸업 학점을 줄이고 또 이제 전문대학이 짧은 기간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과정 편성에서 여력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졸업 학점을 줄이는 와중에도 교양 학점을 조금이지만 늘렸고 그 안에 교과목들을 잘 편성하시는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진전하신 거를 보고 제가 우리나라 전문대학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앞으로 오산대학교와 그 교규원이 좀 협력해서 한국 전문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서로 협력하여 좀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